장모님 죽으면 당신도 따라 죽을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친정엄마 요양병원비를 보태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2년 전 은퇴한 남편은 편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친정엄마 걱정 때문입니다. 올해 86세인 엄마는 당뇨의 치매 증상까지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오빠가 모시고 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오빠가 5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요양병원을 찾아 엄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모두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걸 알기에 저도 100만 원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오빠랑 반씩 나눠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바로 되물었습니다. 1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 저는 모아둔 돈이 있지 않냐며 조금만 쓰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럼 2년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 않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2년 후에는 어떡할 거냐며 그때 가서 또 연장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하겠다고, 일해서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일해서 벌어. 왜 나한테 손 벌려? 결국 저는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엄마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에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배추 절단기에 손등을 베어 손등을 꿰매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병원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노후 다 망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나 엄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 입장도 이해해줘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살 박진미입니다. 요즘 밤마다 잠을 못 이뤄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푹 자는데 저만 천장을 바라보고 있죠. 친정엄마 걱정 때문입니다. 올해 86세인 엄마는 당뇨의 치매 증상까지 있어요. 혼자서는 밥도 못 챙겨 드시고 약도 제때 못 드시죠. 5년 전부터 오빠가 모시고 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은퇴했어요.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죠. 아침마다 등산복 갈아입고 산에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러 나갑니다. 저녁에는 TV 앞에 드러누워 막걸리 한 잔씩 하고요. 본인은 편하게 노후를 즐기는데 저는 친정엄마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오빠네 집을 방문해서 엄마를 뵙습니다. 버스 타고 2시간 반을 가야 하는데 멀어도 꼭 갔어요. 엄마 얼굴을 봐야 마음이 그나마 놓이거든요. 남편은 또 친정 가냐며 눈치를 줬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갈 때마다 오빠네 살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싱크대 수도꼭지는 녹이 스어 있었죠.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오빠도 3년 전에 은퇴했는데 연금이 많지 않았어요.
언니도 무릎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요. 그런데도 5년째 엄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자꾸 깨시니까 오빠도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신대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어 한 적도 있었죠. 오빠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5년 전만 해도 건강하던 오빠가 이제는 할아버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오빠 혼자 엄마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남편 눈치가 보였습니다. 친정 이야기만 꺼내면 남편 표정이 싸늘해졌거든요. 그래도 생활비를 아껴서 엄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남편 몰래요. 장 볼 때 조금씩 빼돌려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았어요. 오빠네 갈 때마다 엄마 손에 쥐어드렸죠. 엄마는 안 그래도 된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억지로 드리고 왔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막 끝내고 손을 닦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급하더라고요. 진미야, 엄마가 오늘 또 쓰러지셨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행주를 집어던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TV 보고 있었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오빠 말로는 엄마가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우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갑자기 심해지셨대요. 밤마다 집을 나가시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벽 3시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다가 경찰이 데려다 줬대요. 오빠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계야. 밤마다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시니까 나도 잠을 못 자. 솔직히 더 이상은 못 하겠어.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혼자 엄마를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2주에 한 번 가서 얼굴만 보고 오면서 고생한다, 고생한다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도운 건 없었잖아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요양병원이라니.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구나.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오빠가 5년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한테 미안해서요. 오빠, 알았어. 요양병원 알아보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뭔 전화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며칠 후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괜찮은 요양병원을 찾았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친정 간다고만 하고 집을 나섰어요. 오빠네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0분쯤 달리니까 새하얀 건물이 나왔어요. 앞마당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벤치도 놓여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깔끔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를 이런 데 모셔야 하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엄마는 여기가 어디냐며 두리번거리셨어요. 치매가 오시고 나서 엄마는 많이 달라지셨죠. 예전에는 그렇게 꼿꼿하시던 분이 이제는 아이처럼 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병실도 둘러보고 식당도 둘러봤죠. 병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지내시기에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상담실로 들어가 원장 선생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식사, 목욕, 재활 치료까지 다 해준다고 했어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요. 설명을 듣는데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라니. 1년이면 2,400만 원이었죠. 오빠랑 저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둘 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비쌌어요. 상담을 마치고 엄마를 오빠네 집에 다시 모셔다 드린 후 카페에서 오빠랑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5년 동안 오빠 혼자 고생했는데 병원비까지 혼자 내라는 건 말이 안 됐죠.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오빠, 내가 절반 낼게. 100만 원씩 나눠서 내자. 오빠가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랑 상의하면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친정엄마 병원비 정도는 당연히 도와주겠죠. 집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소파에 기대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죠. 반찬 몇 개 꺼내놓고 혼자 저녁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쓴 그릇이랑 냄비를 씻으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친정 갔다 왔다고,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요. 남편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오빠가 더 이상 집에서 못 돌보겠다고 한다며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잔을 내려놓으며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오빠랑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우리가 100만 원씩 내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이 막걸리 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고개를 확 돌려 저를 쳐다봤죠. 1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 목소리가 벌써 날카로웠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에서 조금씩 쓰면 안 되겠냐고요. 은행에 적금 넣어둔 거 있잖냐고 했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TV 리모컨을 소파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죠. 그걸 어떻게 건드려?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우리 노후는 어떡하고? 우린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거든요. 목소리가 온 집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병원비인데요.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른다고 86세잖냐고 마지막 효도 좀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효도는 오빠가 하라며 그동안 유산도 오빠가 다 받았으니 그 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유산이 얼마 안 됐다고, 시골 땅 조금 받은 거밖에 없다고요. 그나마도 5년 동안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로 다 썼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오빠네 형편이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잖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며 그건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도 아닌데 왜 자기 돈을 써야 하냐는 투였죠. 저는 참다 못해 다시 한번 사정했어요. 2년만 도와달라고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요. 86세 노인인데 오래 안 가실 거라고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어요. 2년 후에는 어떡할 건데? 또 연장해달라고 할 거잖아.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 엄마 병원비 좀 내자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이 정도도 안 들어주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겠다고 일해서 벌면 되지 않겠냐고요.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지금 당장 일해서 벌어. 왜 나한테 손 벌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여유돈이 300만 원 있어. 그거 받고 퉁쳐? 더는 돈 얘기 꺼내지 마. 부족하면 당신이 나가서 벌든가. 300만 원이라니. 한 달 병원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뭘 어쩌라는 건가요? 3개월치밖에 안 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새벽부터 일어나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다 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죠. 그런데 내 엄마 병원비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저는 안 받겠다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TV를 봤죠. 막걸리를 또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게 40년 같이 산 남편이 할 소리인가요? 돈 없으면 나가서 벌라니.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비상금 150만 원으로는 2달도 못 버텼죠.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밤새 울다 잠들어서 그런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꼬리말이 아니었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이미 등산 갔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 뜨는데 목이 메었어요. 오빠한테 약속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1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못 낸다고 할 순 없었어요. 오빠가 5년 동안 혼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차마 그런 말이 안 나왔죠. 휴대폰을 들어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 이걸로 일단 이번 달 병원비를 보내기로 했어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100만 원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고맙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앞으로도 계속 보낼 거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동네 슈퍼 게시판도 살펴봤어요. 63살 먹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다 힘든 일뿐이었죠.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나이에 가능할까 걱정됐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다닌 끝에 운 좋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김치 공장이었어요. 월급은 220만 원이었죠. 아침 6시 반 출근에 저녁 6시 퇴근. 하루 11시간 넘게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출근 버스를 타고 공장에 도착하니까 벌써 다른 아주머니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50대에서 60대로 보였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니 김치 냄새가 확 풍겼어요.
커다란 통에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포장 라인에 배치됐어요. 담가진 김치를 통에 담아 뚜껑 닫고 라벨 붙이는 일이었죠. 첫날부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죠.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처음엔 다 그렇다며 한 달만 버티면 적응된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손은 김치 양념에 절어 빨갛게 부풀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일 좀 하지. 자기 엄마 아프니까 하는 거 봐. 그동안 나만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숨이 턱 막혔어요.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위로는커녕 비꼬는 소리를 하다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까 갈라진 틈새가 따가웠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이 남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키웠는데 그동안 나만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정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월급 220만 원 중 100만 원은 오빠한테 보내고 나머지 120만 원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죠. 그게 차라리 속 편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맨날 쑤셨지만 버틸만 했죠. 무엇보다 좋은 건 남편 눈치 안 보고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뵐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요양병원에 갔어요.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고개를 돌리셨죠. 치매가 오셔서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는데 그날은 다행히 알아보셨어요. 진미 왔어? 엄마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가갔어요. 엄마 손을 잡으려는데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 양념에 절어 거칠어진 손, 갈라진 틈새에 밴드를 붙인 손가락. 엄마한테 보여드리기 싫어서 얼른 등 뒤로 손을 숨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등을 쓰다듬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치매가 오셨어도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거요. 우리 딸 손이 왜 이래? 고생한다, 우리 딸. 저도 울었어요. 엄마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고생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노동은 제게 마지막 효도의 기회였습니다. 돈 없다고 못한다는 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병원비 낼 수 있으니까요. 일에 익숙해질 무렵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6시 반에 출근했어요. 포장라인에서 일하다가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절단 라인 인원이 부족하다며 거기 가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절단 라인은 배추를 기계로 자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해본 적 없다고 했지만 반장은 어렵지 않다며 그냥 가라고 했죠. 절단 라인으로 갔어요. 커다란 기계가 윙윙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배추를 기계에 올리면 칼날이 알아서 자른다고. 잘린 배추를 옆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배추 올리고 잘린 거 밀어내고. 단순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물량을 채워야 한다며
기계 속도를 올렸거든요. 배추가 쏟아지듯 밀려왔어요. 정신없이 일하는데 갑자기 배추 하나가 기계에 걸렸습니다. 빼내려고 손을 넣었어요. 그 순간 칼날이 돌아왔죠. 손등에 뜨거운 게 느껴졌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쩍 갈라져 있었죠. 살이 뒤집어져서 안쪽이 보였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뛰어왔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119에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작업반장이 119는 안 된다며 자기 차에 타라고 했죠. 작업반장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보더니 꽤 깊게 베었다면서 손등을 꿰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바늘이나 들어갔어요. 치료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간은 절대 손을 쓰면 안 된다고요. 물에 닿아도 안 되고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된다고 했죠. 저는 한 달이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붕대를 두껍게 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멍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 제 손을 보더니 눈이 커졌죠. 그런데 걱정하는 말 대신 다른 소리가 나왔어요. 조심 좀 하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치고 다녀. 핀잔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더 했죠. 엄마 병원비 벌러 갔다가 당신 병원비만 썼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욱신거리는 것보다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붕대 감긴 손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아픈 손보다 다음 달 병원비가 더 걱정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면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오빠한테 이번 달은 못 보낸다고 해야 하나? 그럼 엄마 병원비는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붕대 감긴 손을 보여주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작업 중에 다친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복잡해진다며 그냥 합의하자고 했어요. 병원비랑 위로금 합쳐서 200만 원 주겠다고요. 대신 산재 신청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억울했어요. 회사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도 못 받는다니. 하지만 당장 돈이 급했습니다. 싸워봤자 오래 걸릴 테고 그동안 병원비는 계속 나가야 했죠. 결국 받아들였어요. 200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100만 원을 오빠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해결됐지만 다음 달이 막막했죠. 한 달 동안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남편이 알아서 해 먹어야 했죠. 남편은 맨날 짜증을 냈습니다.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 당신 때문에 고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싸울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엄마를 못 뵙는 거였어요.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딸 언제 오냐고 자꾸 물으신다고요. 저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어요. 다친 손을 보여드리기 싫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차마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가 휴대폰을 대줬나 봅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죠. 진미야,
왜 안 와? 엄마 보고 싶어. 아이처럼 보채시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곧 간다고, 다음 주에 꼭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붕대 감긴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오열했죠.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상처를 살펴보더니 잘 아물었다고 했어요. 흉터는 남겠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다고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붕대 없이 다니니까 이상했어요. 손등에 길게 흉터가 남아 있었죠. 볼 때마다 그날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바로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한 달 동안 못 뵈었던 엄마가 보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많이 야위셨으면 어떡하지? 저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엄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고개를 돌리셨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행히 저를 알아보셨어요. 진미 왔어? 왜 이제 와? 엄마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야위신 것 같았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손등에 핏줄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래서 고생하더라도 엄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힘들어도 좋으니까 엄마만 건강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다 손등의 흉터를 보셨죠. 눈이 커지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디 다쳤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조금 베인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흉터를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 고생한다. 엄마 때문에 고생한다.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요양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손도 나았으니까 공장에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달 병원비를 낼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공장에 전화했어요. 다시 나가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대요. 한 달 넘게 못 나왔으니 당연한 거였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식당이든 청소든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서려니까 손등이 욱신거렸어요. 힘을 주면 저리고 감각이 이상했죠. 눈을 감으면 그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칼날이 손등을 찢는 순간, 피가 쏟아지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트라우마가 된 거였죠. 새 일자리를 구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공장에서 받았던 200만 원도 바닥이 났죠. 이번 달 병원비 100만 원을 보낼 돈이 없었어요. 오빠한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달은 못 보내겠다고. 그런데 차마 말이 안 나왔어요. 결국 남편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정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에 남편 앞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아직 안 좋아서 일을 못 나가고 있다고. 손 나으면 다시 일할 테니 이번 달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노후 다 망가지겠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손 나으면 갚을 거라고요. 저는 따졌습니다. 같이 모은 돈인데 왜 못 쓰게 하냐고. 내 엄마 병원비인데 좀 도와달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뭘 같이 모아? 내가 다 번 거지. 당신은 까먹기만 했잖아. 애 키운다고, 살림한다고 번 돈이 있어? 그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졌죠. 그래, 나 까먹기만 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죽으면 당신도 따라 죽을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죽으면 따라 죽을 거냐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끝이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죠. 챕터 6. 다음 날 아침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상태가 요즘 좀 좋아지셨다고. 어제는 밥도 잘 드시고 오빠 얼굴도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저는 대답이 짧았나 봐요. 오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한 말, 엄마 죽으면 따라 죽을 거냐고 했던 그 말까지요. 오빠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미야,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면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혼까지 할 필요 있냐? 오빠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병원비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한테 정이 완전히 떨어졌어. 오빠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알았다고. 내가 결정한 거면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 정연이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연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줘. 제발. 내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그런데 부모 이혼 때문에 상처받게 할 순 없었죠. 잠시 흔들렸어요.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을까? 1년만 더 참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모 죽으면 따라 죽을 거냐고 했던 그 얼굴.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1년을 더 참았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정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참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합의가 안 돼서 조정까지 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남편이랑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비난했습니다. 친정만 챙기느라 가정을 등한시했다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조정의원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재산분할 조건을 정리하고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데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죠. 장모님 죽으면 당신은 이제 혼자야. 어떻게 살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엄마 요양병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방 하나에 부엌 달린 좁은 곳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넉넉했어요. 이사하고 바로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했어요. 3개월 동안 교육받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엄마를 직접 돌보고 싶었어요. 요양병원 간병인한테만 맡기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매일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가서 엄마 얼굴 보고 점심 챙겨드리고 저녁에도 들렀어요.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몸도 닦아드렸죠. 간병인이 하던 일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남편 눈치 안 보고 내 엄마 내가 돌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오시라고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어갔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죠. 의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 나야. 진미야. 눈 떠봐, 엄마.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오빠랑 둘이서 조촐하게요.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와서 조용히 절을 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줘서 조금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장모였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어요. 전 남편한테요. 와줘서 고마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전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장모님인데 당연하지.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챕터 7.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원룸이 더 텅 비어 보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죠. 이제 요양병원에 갈 일도 없구나. 엄마 얼굴 볼 일도 없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더니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장례식장에서 보고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전 남편이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멈칫하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원룸에 전 남편이 들어오니까 어색했어요. 소파도 없는 방이라 저는 침대 끝에 앉고 전 남편은 서 있었죠. 전 남편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벽지, 조그만 부엌.
40년 전 신혼 때 살던 집보다도 좁았어요. 전 남편 얼굴에 뭔가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때 일들. 미안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귀를 의심했어요.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미안하다니. 이기적이었다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과를 하다니. 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끝난 일인데. 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다시 합치자. 정현이도 곧 결혼할 텐데, 부모가 따로 사는 건 좋지 않잖아. 생각해봐. 잘못 들은가 싶었습니다. 다시 합치자고요? 이혼할 때 장모님 죽으면 혼자 어떻게 살 거냐고 비웃더니, 이제 와서 합치자고요. 싫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돼. 전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싫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었어요. 다시 합치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 결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현이가 결혼하는데 부모가 이혼한 상태면 어떡하지? 신부 측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아들한테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전 남편 얼굴을 떠올리면 치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혼자 싸웠던 기억? 까먹기만 했다던 그 말. 장모님 죽으면 따라 죽을 거냐던 그 말.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 모욕을 어떻게 잊어요? 며칠 후 정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다시 합치자고 했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다시 만나는 거 어때요? 아빠도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던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까지 이러니까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엄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계신 엄마 얼굴. 그때 남편이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혼도 안 했을 텐데. 눈물이 또 흘렀어요. 답을 못 내리겠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요. 하지만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또 눈치 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또 비아냥 듣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위해 돌아가야 할까요? 나를 위해 남아야 할까요? 답이 안 보였어요. 오늘 밤도 잠을 못 이룰 것 같았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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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